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국세 중에 마지막 단원 소득세법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218쪽에 보시면 소득세 총론 나왔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임대소득 부분이죠. 임대소득 부분인데 그 임대소득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 개념을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218조 소득세 개념 그랬죠. 그림 도펴보세요. 박스에. 소득세법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소득세다. 그러면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구분해 놨죠. 그림에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때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6가지 소득은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래서 이건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6가지 중에 5가지가 있든 6가지가 있든 1가지가 있든 이걸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나 밑에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6가지 소득이 있을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떼어서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세로 따로 부과. 결론은 소득세법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퇴직소득세 내는 사람,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 이렇게 소득세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3번째 줄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사업소득은 자 이거예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뭐에 관련된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데 이것도 부동산 관련된 사업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요. 임대사업 있죠. 임대사업에 관련된 임대소득이 있고 임대사업. 또 하나는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매매업. 부동산 임대사업과 매매하는 매매사업. 그리고 주택을 주택 신축 판매업. 일명 우리는 건설업 이렇게 구분하죠. 이 3가지가 부동산 관련된 조세, 세금인데 이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매번 시험에서 언급됩니다. 물론 29회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은 주택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핵심이 주택 임대사업에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물론 29회 같이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은 도대체 뜻만 뭔지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핵심이 되는 건 부동산 임대사업이다. 그럼 부동산 임대는 일반적으로 상가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이 있고 주택 임대사업 둘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사업자 등록 자체가 틀리죠. 상가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갑니까?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죠.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올해는 별개 관계없고, 왜? 시행이 2020년서부터니까. 무슨 얘기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는 필수로 했다.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이 가산세 적용은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유예를 주겠다. 즉 2020년서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 1000분의 2, 총수익 금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 만약에 2019년 1월부터 임대사업자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가서 하라. 안 하면 내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필수로 되어 있지만 가산세 적용하는 부분은 유예기간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한 사람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공제나 필요경비에 차별화를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그럼 부동산 임대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다. 그죠? 그러면 임대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224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임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은 세법의 법률에는 크게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 어디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것이냐?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224조 부동산 그랬어요. 부동산. 그럼 여러분 부동산 하면 뭐예요? 토지나 건물, 즉 상가가 됐던 주택이 됐던 전부 다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에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전세권이나 임차권 또는 지역권이나 지상권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럼 대여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 이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것은 토지 그리고 건물.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물론 여기에는 주택도 다 해당되죠. 이런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 받으면 임대업의 소득이다. 또 부동산상의 권리하면 대표적으로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 대여죠. 여러분 전세권, 임차권, 전세권 무슨 뜻이에요? 대여가?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 보면 전전세라는 거 들어봤죠?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줘서 그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뭐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 또 전대라는 게 있죠. 타인의 부동산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줘서 발생하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로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또 전세권, 임차권 외에도요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되어. 여러분, 지상권은 뭡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갖춰놓고 그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또 지역권, 타인의 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와 같은 지상권, 전세권도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하나 여기서 기억할 거 요거. 다만 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공익사업 있죠. 공익사업에 공익사업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뭐 한다? 제외하겠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설정대여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건 기타 소득으로 가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 요 부동산 거래인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그 내용이 밑에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무슨 내용이냐? 1번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자,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여러분은 물상보증이죠. 그럼 내가 대출받은 주채무자인 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물건이 은행에서 경매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일단 여러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주고 나한테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대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대가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것이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자, 한번 볼까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보겠다. 즉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야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2번은 뭐냐? 여러분 건물의 옥상에 어떤 회사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건물 옥상에다가 광고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장소를 빌려달라 그래서 장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있거나 건물 옆면에다가 간판 등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고, 여러분이 임야 같은 거 있죠? 임야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인근 야산에 광고탑 같은 거 눈에 확 들어오게 설치하게 장소를 토지 소유자가 제공을 해주고 광고 설치한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요?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전월세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하면 건물이죠. 토지나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에 사용 광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즉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또 세 번째는 이거죠. 자,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상가 부동산을 분양하다가 남았어요. 그죠? 남았어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가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장소 등으로 제공을 해주고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나중에 가서 매매가 됐을 때는 매매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매매가 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것이 3번이죠.
거기 3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내용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것까지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건 이자 소득이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 보증금 등을 받아서 채권을 사서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그것도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지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 등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거나 그죠? 은행에 예입하거나 또는 채권 등을 취득을 하여 얻는 이자 등이 있다면 그건 이자 소득이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고 또 두 번째는 상징적인 내용인데 밑에 공장재단 그랬어요. 공장재단 또는 뭐요? 또는 광업재단이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등을 뭐 했어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공장 및 저당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공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번거로워요. 왜? 은행에서는 그 공장의 토지나 건물에도 근저당 설정하고 그거보다 더 비싼 뭐 생산 설비 같은 기계가 있으면 거기에도 근저당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당법에 따라 묶어서 공장의 화폐가치 있는 토지, 건축물 외에도 차량, 기계, 장비, 생산 설비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저당법에 따라 등기를 해버리면 묶어서 땡땡땡 공장재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공장재단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기를 해놓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개개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재단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은 같은 효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민법에서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공장재단 등을 포괄적으로 대여를 하고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데 다만 임대사업으로 공장저당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재단을 일괄적으로 대여했을 때는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만 공장재단에 등기되어 있는 자동차, 기계, 장비 등만 별도로 따로 분리를 해서 그것만 대여를 하는 건 나용선 계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득인 장기리스 계약을 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해서 중장비 대여업 이런 걸로 보는 거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포괄적으로 대여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그 공장재단에 등기되어 있는 일부분만 분리를 해서 별도로 대여하는 건 임대업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채굴에 관한 권리 그랬죠. 채굴에 대한 관한 권리 또는 시설 등을 뭐 했어요?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즉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또는 덕대 등이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대여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데 둘이 자본적 지출, 즉 다시 말하면 기술과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캐낸 광물질로 대가를 받고 있다면, 즉 분철료로 수입받는 경우, 분철료라는 것은 대가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대가를 금전이 아니라 캐낸 광물질로 받았다면 그건 받아서 현금화하려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광업으로 보는 거지, 대가를 금전이 아닌 뭘로, 광물질, 즉 분철료 등으로 받는 건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 등이 시설 관리 기술을 대여해서 포괄적으로 받는 대가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1번에 대한 요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설정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는 임대업의 소득에서 보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에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부동산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이 있어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과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교재에 보시면 비과세 임대업의 소득 225쪽에 보시면 전답, 농지죠. 전답을 작물이에요.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답하면 농지죠.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받는 대가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예외로 전답을 임대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농사 짓지 않아요. 작물 생산에 이용하지 않고 겨울에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수영장, 이런 용도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임대업의 비과세 대상에서 보한다, 제외. 글자 그대로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 받았을 때만, 농사 짓게 하고 받는 대가만 비과세다. 결론은 전답은요,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세될 수도 있고 비과세될 수 있는데, 비과세는 농사 짓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사람한테 받는 대가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국내 1주택이에요. 1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면, 요거는 주택 임대 소득은 얼마가 됐든 간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국내 우리나라 안에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다만 이런 건 제외죠. 이런 건 과세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1주택 소유자라도 무슨 주택, 고가 주택이 있어요. 호화스러운 고가 주택.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뭐하겠다? 과세한다. 그럼 여기서 고가주택은 뭐냐? 고가주택은요, 가격이 뭐하다? 높다 이거죠. 고가. 그런데 여러분, 고가주택은 소득세법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실래요? 소득세법에 고가주택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냐?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무슨 소득?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온다. 그러면 임대소득은 매매가 아니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니까 매매 가격이 있을 수가 없죠.
매매 가격이 없지. 그래서 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9억을 봐라 초과. 다시 말하면 고가주택 하면 기준시가면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양도소득세는요, 주택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매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뭐예요? 과세기간 끝났을 때, 과세기간 끝날 때 뭐가?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을 보아라 초과. 이런 고가주택은 뭐다? 과세를 합니다. 그럼 고가주택이 아닌 우리나라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임대를 하고 있다. 월세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임대하면 월세를 얘기해요. 월세로 받고 있다면 얼마가 됐던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 1주택자 요 주택수 있죠. 요 주택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주택수 계산. 그죠? 비과세 혜택 줄 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밑에 보충학습 나와 있죠. 거기에서 알고 가야 될 것이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데, 즉 다가구 주택은 전체 2가구 이상 19가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임대소득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죠? 한 개의 주택으로 봐요. 다만 구분 등기가 됐다면, 세 가구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각각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1번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다만 구분 등기가 됐다면 각각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구분 등기가 대다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공동소유주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와는 틀려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한 걸로 보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걸로 보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임대소득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분이 무한 자, 가장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보겠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분이 똑같다. 50대 50이다. 그럴 때는 각각 소유로 보는데, 그러면 둘 다 사업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되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을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는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를 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주택 임대사업자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동소유주택도 합의하면 지분이 똑같아도 각각으로 보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면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거기까지 묻지는 않겠지만 요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본다. 그죠? 네, 소유로 본다.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여러분 임차
전대라고 하죠. 전대하는 주택이나 또는 뭐예요? 전전세 하는 주택은 뭐다? 본인 소유 주택수의 주택으로 본다. 무슨 말이에요? 자, 내 주택이 아니라 타인의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는 전전세의 경우는 내 주택이 아니지만 그 주택도 내가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 계산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본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1주택자냐 2주택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그의 두고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구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합산하여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판단한다. 결론은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 있어요. 근데 남편 주택은 가족이 살고 있고 부인 주택은 임대를 주고 있다면 부인 소유 주택은 하나지만 남편 주택이 있기 때문에 한 세대의 주택이 두 개니까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할 수 없다.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얘기. 남편과 주택 부인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임대를 하더라도 그건 1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합산을 해서 2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요거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임대소득과 비과세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222쪽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그랬죠. 그럼 임대사업할 때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 계산,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볼까요? 자, 여기서는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죠.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 이 부분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소득금액 계산 보죠. 자,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을 아니면 아예 과세 표준 뭐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자, 총 수입 금액이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총 수입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차감하느냐?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데 주택 임대소득은요. 자, 이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뭐일 때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말고 주택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즉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분리를 해서 그것만 별도의 세율 적용해서 따로 소득세 계산한다 이거죠. 2천만 원 이하. 뭐가? 총수익금액. 요 총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요. 그럼 분리과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럼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로 공제 금액이 있어요. 소득 공제가 있다. 이것은 어떨 때냐? 누구나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요것은 요 소득 금액 공제는 자, 여기 보시죠. 요 소득 공제는 자,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 소득 이외 뭐가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분리과세는 세율이 1.4%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 하나씩 봐요. 여러분 총 수익금액이 뭐냐 이거죠. 총 수익금액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보실래요? 자, 요때 총 수익금액은 1년 동안 연간 발생한 임대료를 더합니다. 연간 1년 동안에 월세 받은 거 더하라. 거기에다가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간주 임대료.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간주 임대료는 월세 받은 게 아니라 월소득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부분을 계산을 해서 임대료로 보겠다. 이것이 간주 임대료죠. 거기에다가 관리비 수입, 평당 관리비,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 임대사업할 때는 평당 관리비 5,000원이든 평당 10,000원이든 관리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비 받은 것 중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이와 같은 공공요금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리비 수익.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건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비 받은 것 중에 그 공공요금은 납부할 거니까 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험 차익이죠. 보험 차익이 뭐냐? 이것은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갖고 손실 나온 걸 메꾸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험 차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때 여기 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봅니다. 간주 임대료는 우리 참고로 일반 상가 부동산은 보증금이 나오면 전체적 다 이자율을 곱해서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보세요.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 등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냐? 3억을 뭐 할 때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3주택이다 그랬죠. 요 3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죠. 뭐가 있느냐? 소형주택, 올해 개정된 거요.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이때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가 올해부터 2억 이하. 이와 같은 뭐가 있으면 소형주택이 있으면 참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 계산에서 보한다. 제외. 요건 빼고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데 이때 간주 임대료는요 이렇게 계산하죠.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3억을 빼요. 그러면 보증금이 5억이다 그러면 3억을 뺀 얼마? 2억. 거기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한테는 갭투자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많으니까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 예금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금하는 건 40% 정도는 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60% 정도만 우리가 예금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60%를 곱해라. 그럼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금융기관의 뭐예요? 이자율이 있죠. 이것은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매년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고시합니다. 올해 이자율은 2019년은 2.1%로 되어 있습니다. 2.1%. 이렇게 해서 나오면 1년 동안에 뭘로 보겠다? 임대료로 본다. 이것이 간주 임대료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과정은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하고 주택이 아닌 상가는 그런 거 없이 전체 보증금의 이자율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주 임대료 계산하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총수익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어요? 요거 필요 경비. 필요 경비는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는 자 축에 일률적으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 등록자죠. 임대사업 등록자는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요거는 60%를 필요 경비율로 인정해 주겠다. 뭐에? 총수익금액. 요 총수익금액의 60%. 그럼 임대사업 미등록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등록 안 했다면 50%만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올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필요 경비를 차등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60% 총수익 금액의 60%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될까봐 아예 적죠. 총수익 금액이에요. 금액의 몇 프로? 60%고 요거는 총수익 금액의 5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소득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해요. 어떤 거? 주택임대소득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별도로 보여준다.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때는 자 이것도 임대사업 등록자, 사업 등록자는 얼마? 4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임대사업 미등록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2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빼고 과세 표시 나오면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은 1000분의 1.4, 즉 14니까 1.4죠.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따로 종합소득이 있어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계산 과정을 보면 이거죠. 총수익금액에서 뭐를 빼요? 필요 경비를 봐라, 빼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소득금액 나옵니다. 거기서 소득공제에서 과세표준 나오고 세율 곱하면 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때 필요 경비는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총수익금액의 60%, 등록을 안 했으면 50%. 소득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돼요. 초과는 안 해주니까 이하일 때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 다음,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체크해 보고 가면 226쪽 간주 임대료의 니은 보세요. 중간에 니은. 주택의 경우 그랬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3주택 이상을 세 번째 줄 끝에 가로한 생략하고 세 번째 줄 끝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으로 보한다, 산입한다. 그런데 다시 가서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해서 보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227쪽 밑에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계산 특례 그랬죠. 1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라는 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1과 2 세액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1번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된 세액과 2번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하나를 본인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렇게 한 줄로,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뭐한다? 분리과세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228쪽이죠. 자, 여기 보실래요? 228쪽에 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봅니다. 결손금은 해당 연도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결손금이에요. 그런데 이 결손금은 기본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그런데 특별히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28쪽 양가로 1번 결손금 공제, 거기에 보시면 1번 그냥 읽고 갈 거. 1번은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아니면 뭐 연금, 기타,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할 때 발생한 뭐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2번이에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하면 잠깐 순서를 바꿔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뭡니까?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하면 부동산 임대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 안 해줍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내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나오면 거기서 공제해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세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이죠.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뭐한다? 공제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결손금에서 첫 번째 주택이에요. 주택 임대업에서 뭐한 거? 발생한 뭐는 결손금은 다른 총합소득
종합소득 금액에서 뭐한다? 공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택 말고 일반 상가 등 임대업은 뭐하고? 제외하고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하고요. 다음 그 밑에 그럼 다른 소득이 없어서 공제 못 받으면 2월 결손금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이 2월 결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차후 다음 연도 해서 10년간 향후 10년 동안의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뭐한다? 2월 결손금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발생한 결손금이 다음 사업에도 결손, 그 다음에도 결손하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내용, 범위, 그리고 비과세의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고가주택이나 외국 소재 주택은 과세를 한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229쪽에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이 나왔는데 매매업은요 개념만 보실까요? 매매업은 매매업의 개념 그래가지고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를 하면 그건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으로 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밑에 박스에 보시면 범위 나와 있죠. 1번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부동산을 그대로 양도 매매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나 또는 공업단지나 묘지 등으로 개발을 해서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도 뭘로 본다?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죠? 또는 기존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사다가 파는 것도 자주 하면 매매업으로 가죠.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서 파는 것도 매매, 상가 부동산 등을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업이다. 다만 그 매매라는 횟수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하면 상반기 6개월 아니면 하반기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처분했으면 그건 사업으로 본다 이거죠. 그거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장에 231쪽에 보시면 231쪽 보시면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랬죠. 주택 신축 판매업 일명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이것은 주택 신축 판매업은 글자 그대로 주택을 건설하여 신축을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택 신축 판매업 또는 건설업이라고 하죠. 기존 주택을 사다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것만 주택 신축 판매업, 상가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 매매업이고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 밑에 범위 박스 나와 있죠. 참고로 한 동의 주택을 신축을 해서 팔아도 그건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